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뭐,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 집은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내 집을 달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72년을 살아온 이정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떡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 나눌 때마다 그래도 살아가는 맛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죠. 그러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첫마디가 이러더군요. 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온 말은 이런 부탁이었어요. 서운하고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같았어요. 집 명의를 빨리 넘겨달라고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집을 달라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과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거나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살았지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처음 한 일은 시장에서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도 모아야 밥을 먹고 방세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단칸방이었지만 그 방에서 서로 기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날도 남편과 저는 새벽부터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손에 쥐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우리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어.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남편과 저는 떡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쓰러지듯 잠이 들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잘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지요. 이제야 내 역할을 다했구나.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진 돈을 끌어모아 보태주었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부모에게도 신경을 쓰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깨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라도 올까 기다렸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바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떡집을 운영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얼굴 한번 보자. 그때마다 아들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한두 번은 명절에 인사를 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귀찮게 하는 건가? 혹시 아들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엄마를 찾았구나.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도 내려놓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울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보고 싶다고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이 필요하니까 저를 찾은 겁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연락이었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미리 상속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돈줄이구나.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넘겨줘야 하나? 하지만 가만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집을 넘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아들은 그 이후로도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제가 쉽게 집을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차피 직접 만나지도 않으니 제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안부부터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집 명예 바꿔달라고 했지? 그게 왜 필요하냐? 아들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 저희도 이제 애도 크고 대출도 있어서요. 집을 제 명의로 바꿔야 대출이 더 유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연락 한 통 없던 자식이 결국 돈 때문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사는 데가 편해서 계속 있을 건데 그냥 나중을 위해서요. 그제야 아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저에게 집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명의를 바꿔놓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관리하기 편한 작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나더러 집을 비우고 작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명예 변경은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 하더니 결국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류 준비는 해보셨나요? 저희 쪽 변호사랑도 상의했는데 절차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변호사랑 상의해봤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준비하고 있어. 며느리는 반색하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한 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냥 순순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지켜온 집인데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에게 빼앗기듯 넘겨줄 수는 없었지요. 먼저 저는 오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런 경우 많아요. 부모님이 재산을 넘겨주면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말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혹시 아들도 이 집을 팔 생각이었던 걸까요? 어머니, 혹시 다른 계획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이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런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아요. 만약 명의를 넘기고 나면 어머니가 아무 권한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이 집을 기부하거나 신탁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이 집을 넘겨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지키는 방법이 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탁을 하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 남고 사후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을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 팔 수도 차지할 수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니까 나도 고민 많이 해봤다. 정리했으니까 주말에 한번 보자. 아들과 며느리는 신이 나서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주말에 카페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서류를 준비해 온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랑도 얘기했는데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도 변호사랑 얘기해서 서류 준비했어. 그런데 이건 명의 변경 서류가 아니야. 신탁 서류야.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탁요? 그래. 내가 이 집을 그냥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소유로 두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게 했어. 그제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결국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 응. 안 줄 거야.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시기에요? 그럼 넌 연락 한 번 없다가 집 달라고 하는 건 괜찮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더니 짜증이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되니? 그동안 나 없이도 잘 지냈잖니?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까 싶어서 기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유원장의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한다. 라고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정말로 그렇게 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제가 계속 신탁 이야기를 꺼내자 지쳐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용당할 순 없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포기한 후 처음에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내가 너무 매몰차게 대한 건 아닐까? 아들이 집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순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 아들의 실망한 얼굴,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내뱉었던 마지막 말. 그래. 안 줄 거야. 몇 번이나 되뇌어 봤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면 이건 내가 원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집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았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이야?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순간 왜 그러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 아이가 먼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집 달라고 했던 거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거 맞아요. 사실은 회사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대출도 어렵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였어요.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연락도 없이 있다가 집만 달라고 한 거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기에 먼저 사과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단번에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더 단호해져야 할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도 고맙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집 문제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탁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문득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다시 상의한 끝에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저는 확실히 제 뜻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에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한다라고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집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신들의 것처럼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 일을 통해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재산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을 하고 명절에는 얼굴을 보러 옵니다. 며느리도 어색하긴 하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나를 다시 찾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것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순간이 오면 제 뜻대로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마지막 선택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면 부모도 굳이 자식을 바라보며 애태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평생을 가족만 위해 살아왔으니 남은 삶은 저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도 하고 조언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